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의 행정을 담당하는 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직 7급 잘 보셨죠? 어쨌든 이번 국가직 7급을 총평을 해드리면 꽤 어려운 출제였죠. 근데 문제는 어렵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은 점수가 잘 나오고 열심히 안 한 분들은 상대로 점수가 낮은, 즉 변별력이 매우 좋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한 80점에서 84점 정도면은 합격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부터 봅시다.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총론 문제가 작년에 한 문제 나왔거든요. 사회적 자본 문제인데 세 문제로 일반적으로 뭐 신행정학 등등이 나왔죠. 나머지는 그죠. 출제 비중은 동일하고요. 예년과 달리 총론의 비중이 한 문제에서 세 문제로 평준화됐다.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1번 조직 구조 관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일상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페로우의 모형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 지방직 이제 남았으니까 높은 공식화, 그죠? 일상적 기술은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니까 복잡성의 문제는 제외하고 공식성과 집권성이 높죠. 조직구조 형태는 기계적인 구조인 수직적 계층제와 유기적 구조인 수평적인 탈계층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요.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하면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고 단순하고 안정적이면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는 거죠. 4번에 조직구조는 여러 부분 간의 결합형태로 구성되고 상호작용과는 관련성이 매우 있죠. 복잡 공식 집권에 따라 예를 들어 집권적이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용되는 조직 구성은 상호작용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고 정답은 4번이죠. 자, 이번에 동기부여 이론. 뭐 중요하다고 그랬고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메슬로우의 생안사존자에서 생리와 안전을 익지스턴스, 존경과 사회적 욕구를 릴레이션, 자아실현, 자아성취를 크로스, ERG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욕구는 생리와 안전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니까 1번이 틀렸죠. 부름의 기대 이론은 EPRS 과정 이론이고 허즈버그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은 독립적이고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까지.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좀 까다롭긴 한데 자 보세요. 2022년 10월 14일 날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기준 국어법상 공무원 임용될 수 없는 임용 결격 사유를 찾아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성년 후견이 계속되면은 안 되지만 성년 후견이 종료됐어요. 10월 13일 날에.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면은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자, 공무원법상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지만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 해삼 파오니까 당연히 보세요. 언제까지입니까? 20, 21, 22, 23, 24년 10월 12일, 12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임용될 수 없죠. 답은 3번입니다. 5년이 지나야 되니까. 금고형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에 끝났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네요. 금고 이상의 선고받고 집행유예니까 2년이죠. 그래서 2021년에 여기 17년이니까 집행유예 2019년 10월 13일부터 가능하니까 이분도 가능하고 끝났죠 여기. 그래서 공무원이면 결격사유 제33조고요. 요 내용이 나온 거죠. 여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고요.
4번에 정실주 역관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실적제로 전환된 영국의 제2차 추미련령은 1870년이고 펜들턴법은 1883년이니까 영국이 빠르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영국으로 이튼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튼으로 하여금 영국의 실적제를 보고 와서 의회에서 발표하도록 합니다. 그게 이튼 리포트고, 이튼 리포트의 결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 미국의 실적제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직접적인 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필 대통령의 암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역관제는 전문성하고는 무관하죠. 전문성은 실적주의니까 정답이죠. 역관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 민주성과 정식의식을 강화시키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떨어집니다. 정답 2번이고요. 4번의 역관제는 관리 특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대응 높이다는 점에서 현재 일부 정무직에도 역관제 요소를 활용하죠. 뭐 장관, 차관 임명할 때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 임명하지 않습니까? 5번 관료제의 특징인데 한 개까지 하면은, 자, 조직구조는 계층제, 문법계 할 때 계층제, 전문적인 전문성 비전할 때, 자, 훈련된 무능은 자기 분야에만 전문성 갖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능한 걸 얘기하고, 자, 동조과잉은 너무 지나치게 수단을 확신하다 보니까 수단이 목표를 앞질러 가는 거죠. 이걸 머튼이란 미국 사회학자가 오버 컨퍼머티라고 했죠. 과도한 컨펌이죠. 과도한 확신, 어떤 형식이나 틀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목표에 대치를 발생하고, 그걸 머튼은 동조항이라 한 거죠. 이 설명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실행하기보다 현재의 주어진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무사안일주의나 복지부동을 말하는 것이죠. 관료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기출문제의 변형으로서 2016년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거예요. 전문 경력관제도. 예를 들어 관세청 같은 데에는 관세사를 전문 경력관으로 임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급 구분과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고요. 2016년에는 요게 답이었죠. 적용한다였죠. 적용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적용하지 않고요. 직무의 특성이나 난이도 및 직무에 구되는 숙련도에 등에 따라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하죠. 요게 맞아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전직 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 경력관으로 전직할 수 있고, 또 전문 경력관을 필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전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2016년 국가직 9급 4번 지문, 그때는 있다라고 나와서 맞는 지문이었는데 없다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이, 요게 틀렸죠. 있습니다. 전문 경력관 규정에 나와 있죠. 자, 소속 장관은 이런 경우에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직 필요할 때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 요건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관련 규정 알아두시고, 여기 지정 나와 있고 요거 나왔네요. 17조의 전직 시험을 거쳐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 경력관으로 전직할 수 다 있죠. 그래서 법률 문제가 4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번도 아주 재미있는 문제고 사례 문제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좀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단 동기는 외재적 동기라는 거는 물질적 보상, 즉 당근과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내재적이라는 거는 내면적인, 왜 우리 필링 같은 거 있죠.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갖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첫 번째 집단에는 그림을 완성하면 선물을 준다라는 게 이게 외재적 보상이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선물을 주었어요.
일종의 강화나 자극이죠. 두 번째 집단은 선물을 준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완성 어린이들에게는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죠. 세 번째 집단에는 아예 선물도 평소처럼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이를 계속하자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봐봐요. 외재적 보상이 없더라도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 왜? 그림을 그리면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집단, 즉 선물을 준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학자들은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를 밀어낸다는 거죠. 이걸 크라우딩하고 이펙트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가는 외재적 동기고 틀렸고 나는 내재적 동기입니다. 자, 나의 예시가 뭐예요? 일에 대한 즐거움, 만족감이죠. 가치관 일치와 이 두 개가 내재적 보상, 그죠? 성과급이나 이건 당근, 이걸 외재적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구축 효과까지. 즉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를 밀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8번.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보세요. 기억, 동일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하여 집행을 기준으로 사전 사후 측정을 한다는 것이 결국 시계열적으로 단절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준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시계열이 끊겼기 때문에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역사적 요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사건이 인과관계를 떨어뜨리는 건데, 잘 보니까 정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주 사람대로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성숙 머추레이션이죠. 그래서 역사적 요인이 아니라 성숙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틀렸죠. 자, 디귿번. 정책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통계적 통제인데, 이거는 비실험적 정책 평가로서 회귀 분석, 인과관계를 분석, 회귀 분석이나 경로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이고요. 니은은 내적 타당성 조인 중에서 역사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즉 성숙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에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자, 여기 보세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있잖아요. 이 지출은 뭐예요? 세출이죠. 정부의 세출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의무 지출, 의무 세출이 있고요. 재량껏 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의무 지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경직성 경비예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지방교부세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의무 지출이고, UN 평화유지활동 예산 분담금 역시 정해져 있으니까 내야 되죠. 근데 정부 부처 운영비는 재량적으로 이거는 재량 지출이죠. 정부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도 정해져 있으니까 의무 지출. 국채에 대한 이자 당연히 지급해야죠. 의무 지출.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의무 지출이고 디귿만 제외하면 돼요. 근데 얘는 하나 빠졌죠. 리을이 빠졌으니까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정부의 중앙정부 지출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의무 지출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경직성 경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10번에 예산 제도 문제, 이거는 좀 평이한 문제죠. 그래서 각 예산 제도의 특징인데, 일본의 영기준,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연방정부에 도입했고요. 삐르라는 사람이 나오고, 계획예산도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거고 60년대에 도입했지만 바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고, 성과주의 퍼포먼스 버칭 시스템은
산출 이유가 아니라 산출, 특히 중간 산출물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19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죠. MPB. 그래서 1950년대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틀렸죠.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4번은 LIBS 통제지향적 제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1번에 보시면 정치행정 이원론. 이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바로 바꿔라. 뭐로? 공사행정 이론론으로 공식처럼. 자, 그럼 보세요. 행정과 경영을 같게 본 거니까 자, 정책 결정은 정치가에서 내려주면 행정은 집행이나 관리만 하는 자, 사이즈가 작은 정부죠. 입법국가 시대 작은 정부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뭘 찾으면 돼요? 큰 정부를 찾으면 되죠.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다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큰 정부 개념이죠, 이거는. 그래서 4번은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행정이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까지 하는 이렇게 요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뭐 쉬운 문제고요. 이것도 나왔네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중에 정부 실패의 원인 4가지 표 있었죠.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첫 번째는 내부성이죠. 공적 목표와 사적 목표가 불일치하는 그쵸, 사적 목표의 설정으로서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 그걸 영어로 인터널리티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X비율성은 경쟁력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의욕자 현상으로서 조직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통틀어서 X이니피션시라고 라이벤스타인이 연구했던 거고, 보세요.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는 권력 독점과 불균형에 의한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죠. 네 번째. 권력 독점이죠. 여기 개념이 틀렸죠. 지대추구는 자, 각 기업들이 정부한테 로비를 하면서 렌트 시킹, 지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걸 말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이 인허가를 주는 걸 포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대 추구와 포획 현상이 결합된 게 포획 이론이에요. 캡처 시오리. 파생적 의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고 규제했더니 의도하지 않게 더욱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생적 의부 효과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주택이나 토지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뭐만 안 된다? 그렇죠. 첫 번째, 민영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그거 주의하시고 정답은 1번이죠. X비율성. 뭐 쉬운 문제였고 이것도. 자, 13번에 정책의 유형 문제인데 정책의 유형을 학자별로 구분할 때 리플리 앤 프랭클린은 경쟁적 규제, 뭐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나 종편 채널 선정이나 항공기 운항권 선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각 기업들이 A와 B 기업들이 서로 우선권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단계죠. 이거 말고 보호적 규제는 환경 규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규제를 받는 기업가들이 규제기관에게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즉 대립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4번은 경쟁적 규제가 아니라 보호적 규제, 즉 사회적 규제를 말합니다. 기업가적 정치와 같은 윌슨의 4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맞는 개념이고요. 자, 14번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 그저 바뀌어가지고 주민투표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일단 영미업계인 기관 통합형은
행정의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관 통합형은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 의회형이 대표적이고요. 자, 기관 대립형 중 미국의 약시장 의회형이 있는데, 시장의 고위직 지방 공무원 인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이 약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 못하는 게 약시장 의회형이고, 이게 강시장 의회형이면 거부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에서 시장의회 형태에서 강시장이냐 약시장에 따라 다르고, 약시장은 의회가 주도하는 거고 강시장은 시장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거부권을 갖지 못합니다. 기관 대립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양자 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장 간의 마찰, 성남시에서 종종 준예산을 편성했죠. 정리하시고 15번에 이것도 개념 문제인데, 전자정부 일렉트로닉 거버먼트를 구현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1번에 이게 거버먼트 투, 이 2라는 게 투예요. 투, 영어 투. 비즈니스, 정부와 기업 간 전자상거래고, 그게 대표적으로 나라장터죠. 조달청 사이트. G2C는 거버먼트 정부와 투 시티즌, 시민 간의 전자상거래로서 조달 관련은 나라장터니까 여기 틀렸죠. 개념. 이거는 G2B죠. G2B. 나라장터. G4C는 포, 시민을 위한 정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공용 활용 시스템이 맞습니다. G2G는 정부와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서 온나라 시스템이 맞죠. 대표적인 G2G. 거버먼트 투 거버먼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온나라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죠. 정답은 2번이 G2C가 아니라 G2B로 바꿔야 되겠죠. 거버먼트 투 비즈니스입니다. 정리하시고 16번에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가 경제기획원이 지금의 기획재정부로서 옛날에는 중앙예산기능을 담당했어요. 요게. 그리고 재무부가 국고수지총괄기관이었죠.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해가지고 경제기관을 설립해가지고 중앙예산기관이었고, 밑에 이제 세입세출 관련해가지고 국고수지총괄을 담당하는 게 재무부였거든요. 자, 48년에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했고, 기획처 예산국. 김영삼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경제기관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죠. 현재는 기재부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국세, 관세 이런 것들이 국고수지 총괄도 하고요. 그래서 기재부가 중앙예산기관임과 동시에 국고수지 총괄기관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쵸? 어떤 깜으로 이게 행정학적인 마인드인데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연역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17번에 요거 월남전의 패배, 65년 월남전 해가지고 패배, 흑인의 폭동, 소수민족 문제 등 사지 약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문의 무력함. 왜? 지나치게 과학성만을 강조하는 행태주의에 대한 무력감으로 탈행태주의, 탈실증주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68년에 미국의 문호부르크에서 왈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의 기술성을 강조하는 학파가 나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행정학자 또는 신행정학파라고 하죠. 고객 중심이고 시민의 참여, 가치 문제를 중시했고요. 실천적 성격과 이게 기술성, 아트죠. 사회문제 해결.
적실성은 문제 해결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향적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한 것은 행태주의죠. 이를 비판했죠. 탈행태주의, 탈실증주의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18번에 보시면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였고, 정책결정 로인론에 대한 초기 논쟁은 자, 경제학자들은 사회 경제 요인이 중요하다. 정치학자들은 정책 요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정책 요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한 사람들이 키와 라커드의 참여 경쟁 모형이에요. 그래서 키와 라커드의 모형에서는 봐봐요.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기, 사회 경제적 변수가 아닙니다. 틀렸고. 그쵸? 자, 후기 연구에서 누가 연구했냐면 정치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여기는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같이 연구했지만, 그래서 두 개 모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도슨과 로빈슨의 모형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원래 정치적 요인이 정책을 결정하는지 알았는데 이 관계가 허위라는 거지. 사실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 요인과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정책 요인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허위 관계를 증명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바로 허위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회 경제적인 변수가 정치 체제와, 정체제가 정책 요인으로 보시면 돼요. 정책에 모두 영향을 주는, 그죠? 상관관계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허위관계인데 크느드와 매크론에 혼란 변수가 있는데, 이 루이스 백의 모형도 역시 혼란 관계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정치 체제가 독립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틀렸죠.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만 정치결정 요인에 대한 논쟁에서 요거를 도슨과 로빈슨의 모형이 맞아요. 요것만 유일하게.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건 아주 쉬운 문제. 공직부패 유형에서 여러 기준이 있는데, 자, 인허가 업무 처리할 때 소위 급행률을 요구하는 거를 제도화된, 정형화된 부패죠. 예를 들어 일타령 부패는 뭐예요? 공무원이 단속 시에 여러 가지 뇌물 받고 눈 감아주는 게 일타령 부패니까 이게 틀렸죠. 자, 이거는 권력형 부패고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종의 뭐 최순실 사건 같은 거죠. 이거는 혼자 내부부패로 사기형 부패,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 형법상. 사회침해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는 반면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회색 부패. 모든 사람이 처벌을 원하면은 흑색 부패. 모든 사람이 인용, 즉 뭐 이 정도는 허용해 주자 하면은 백색 부패고, 이 중간이 회색 부패죠. 다 맞고요. 정답은 1번이고, 이 공직부패 유형도 여러분들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번 역시 정책 집행 문제 또 나왔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집행 모형을 제시한 학자인데, 이게 여러분들 사바티오 교수님이 매지메난 교수님과 같이 초기에 하향적 집행의 요건에서 요거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조건에서 이게 하향적 집행 요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걸 연구하시다가 후기에 통합 모형으로 발전했죠. 이게 그 유명한 애드보케이시 코얼리션 프레임워크 모형 해가지고 ACF 모형입니다. 린드블럼은 점증주의자고, 프레스만 일답스키는 하향적 집행이 실패한 원인을 오클랜드 프로젝트에서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집행을 통합해야 된다는 상향 집행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과도기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프레스만 일사스키의 집행이란 논문에 나온 거고요. 뭐 레인과 라비노비치 이분 교수님도 있고요. 특히 이런 교수님들의 각각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중요한 교수님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21번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보시면 당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은 없었으나 청주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1992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되었죠.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판결을 가졌고요. 청구에 의한 공개도 가능하지만 특정 정보는 별도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렇죠? 비공개 사용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네거티브 방식. 네거티브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규제처럼 원칙,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방식이 맞죠. 4번에 정보 목록은 비공개 사용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지문이 틀렸죠. 거기 여러분들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역시 법률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아시겠죠? 22번에 보시면 신고전적 조직이론인데 옳은 것, 자, 일단 조직군 생태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은 거시 조직 이론이죠. 인간의 복잡한 내면 구조를 가진 샤인의 복잡인, 현대적 환경에 적합한 인간이 샤인의 복잡인으로서 상황 적응적 전략을 추구했고요. 3번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적, 유기적 조직은 현대적 조직 이론이고, 4번 조직 내 사회능력을 강조하고 조직의 비공식적 구조나 요인에 초점을 두는 게 바로 신고전, 즉 신고전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연구니까 인간관계론을 떠올리시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23번에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종류별 상호배준의 기준, 이것도 혹시 법령 문제고요. 법률에 나와 있듯이 인구 30만은 없어요. 50만 이상의 시죠. 이런 숫자.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군과 자치구가 독자적 처리 어려우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보충해 주는 거 맞고요. 자치단체 구역 조직 관리 등은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공통된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와 시군자치군의 연락조정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맞고요. 이게 50만이죠. 이게 지방자치법 기준에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 역시 지자법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지방행정은. 24번 지방자치 역사. 이것도 옛날에 출제됐던 거죠. 옳은 건, 자, 1번 제안회가 성립되면서 1949년 전국에서 도의회의원 선거, 49년이 아니라 52년에 전쟁 나가지고 전쟁 도중에 했죠. 그리고 전국이 아니라 일부 수복되지 않은 지방을 제외하고, 그쵸? 틀렸죠. 91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자치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고, 언제? 처음으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장과 의회를 동시에 선거했죠. 3번에 95년부터가 아니라 2007년부터예요. 주민식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 실시되었고, 2007년부터 실적 의미의 교육자치가 구현됐다고 봐야 되겠죠. 4번에 60년대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지사선거는 실시되었고 시읍면장 선거도 실시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 실시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실시되었다로 바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조금 새로운 문제인데, 다음은 정책 수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일단 보세요. 일선 집행 관료는 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렇지만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대상 집단을 뭐라고 합니까? 피해자 또는 희생자 집단의 경우에는 자, 의도적으로 불응의 핑계를 찾으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도덕적인 설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강제, 공리, 규범할 때 이 규범에 해당합니다.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거니까 집행관료는 큰 저항이 없는데 피해를 보면 아무리 규범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규범을 따르지 않을까라고 불응의 핑계를 찾겠죠. 자, 도덕적 자각이나 이타주적 고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유인이라는 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성과급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 자각이나 이타주의적 고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고 사람을 경제적, 즉 돈만 바라는 타락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유인을 하니까. 자, 마지막 불응의 행태를 정확하게 점검 및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게 처벌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폐수를 방출하면은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실제 폐수를 얼마 정도 방출했는지는 강물에 흘러가니까 폐수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처벌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강제, 처벌, 강제적 처벌, 공리, 인센티브, 유인과 보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범을 통한 설득이 있죠. 이게 불응에 대한 수능 확보 수단 세 가지입니다. 해설에 여러분들 잘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022년 10월 14일 국가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출제지만 문제는 아주 좋고 가장 기본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국가직 7급 문제를 검토하시고 틀린 문제를 피드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9일 날 있을 지방직 시험을 잘 대비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학 담당 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